네, 안녕하세요. 이승재입니다. 반가운 얼굴들 많이 보이시는데요. 감사드리고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영화제를 일반적으로 축제라고 말합니다. 1년에 한 번 열리는 큰 시골 장터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산업적인 측면에서 영화제는 플랫폼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대개 버스와 비행기는 한 번에 가잖아요. 그런데 기차는 여러 도시를 거쳐서 가게 됩니다. 이처럼 영화도 영화제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세계 여러 나라로 퍼져나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세계 3대 플랫폼으로 칸, 베를린, 베니스를 꼽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기준은 첫째, 월드 프리미어입니다. 월드 프리미어란 전 세계에서 처음 소개된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마켓 사이즈입니다. 그 장터의 규모를 말하는 거죠. 셋째는 게스트입니다. 그 장터에 얼마나 유명한 손님들이 많이 오냐는 거죠. 일례로 예전에는 콧대 높이로 유명했던 칸 영화제가 요즘에는 헐리우드 스타들을 모시느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장세가 예전만 못하다는 겁니다. 넷째는 관객입니다. 여러분, 시장통에 많은 손님들이 붐비지 않으면 그 시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3대 영화제 중에서도 칸을 최고로 치는 것은 그래도 칸 시장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입니다. 사실 베를린과 베니스는 오늘날 장터로서의 기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막상 가보면 그 유명세에 비해서 많이 썰렁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베니스 대신에 토론토 영화제를 3대 영화제로 꼽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토론토 장터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작품들이 몰린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영어로 된 작품이 아니면 토론토 장터에서는 찬밥 신세를 각오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제 이야기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유럽 영화제를 굉장히 무시합니다. 저기 시골 5일장이나 거의 동네 잔치점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개념적으로 치자면 미국 아카데미 영화제가 동네 잔치입니다. 왜냐하면 자국의 영화만을 위한 잔치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미국 사람들이 유럽을 무시하는 이유는 미국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입니다. 미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 세계 시장을 다 합쳐도 미국 하나만 못합니다. 그래서 크게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미국은 유럽을 무시하면서도 유럽 영화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나라입니다. 예를 들면 인생은 아름다워 영화 다들 아시죠? 미국과 이태리의 합작 영화입니다. 이 작품은 칸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았고 아카데미에서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했으며 본상에서도 남우주연상과 음악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과 전 세계 시장에서 크게 성공한 작품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이 작품의 언어가 영어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외국어 영화상이란 말 그대로 미국 기준에서 영어가 아닌 다른 나라 언어의 작품에 대해서 주는 상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딱 5편만 초대합니다. 굉장히 짜죠. 그러면 어떻게 된 걸까요? 합작이라는 트릭을 쓴 겁니다. 즉 외국어 영화상 부분은 이태리 영화로, 본상 부분은 미국 영화로 출품을 한 거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거대한 미국 시장과 세계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플랫폼이 아카데미 영화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그동안 유럽 영화제만 가고 아카데미 영화제는 안 갔을까요? 사실 안 간 게 아니라 못 간 거죠. 우리는 그동안 미국에 수동적으로 작품을 보내긴 했지만 어떤 전략과 마케팅이 부재했던 거죠. 그럼 어떤 전략이 필요했을까요? 제가 김기덕 감독과 함께 작업하면서 10년 차쯤 되었을 때 만든 영화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입니다. 저는 이 작품을 유럽 최고의 프로듀서와 합작을 했고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유럽 영화제에서 상도 많이 받았고 해외 시장에서 가장 성공한 한국 영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아카데미에도 문을 두드렸습니다. 결과는 실패했습니다. 나중에 많은 미국 영화인들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 작품을 미국과 합작하고 유럽 영화제를 거쳐서 미국에 온다음 어느 정도의 마케팅을 잘 했더라면 충분히 아카데미에 갈 수 있었던 가장 아쉬운 작품이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저는 그때 크로스오버 전략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럼 작품의 크로스오버 전략은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와 서구의 역사 문화가 만나는 어떤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중국 근대사의 비극을 다룬 마지막 황제 작품이나 일본의 게이샤의 소재를 다룬 나비 부인과 게이샤의 추억 등이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게이샤의 경우는 1800년대 말 프랑스와 미국 작가의 소설에서 시작해서 연극, 오페라, 영화, 뮤지컬 등으로 만들어졌고 이후 거의 100년 동안 리메이크 되면서 서구 시장에서 아시아 문화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대만 출신의 이안 감독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은 유럽 영화제와 아카데미 영화제를 모두 석권한 감독입니다. 그런데 이 감독을 발굴하고 그의 모든 작품을 다 제작한 미국 사람이 제임스 샤머스라는 프로듀서입니다. 이 사람은 이안 감독을 통해서 미국과 합작하고 유럽 영화제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은 다음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공정을 받고 그리고 미국 시장과 세계 시장에서 성공하는 그러한 전략가로 아주 유명한 프로듀서입니다. 제가 이분하고 친해졌을 때 이안 감독과의 파트너십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분이 저한테 말하기를 만약 당신도 나처럼 김기덕 감독의 영화를 전부 다 영어로 만들었다면 아마 자기보다 훨씬 더 성공적이고 훌륭한 프로듀서가 됐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 미국에서 고생하는 저를 위로하기 위한 덕담이고 과장된 농담이죠. 전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라고 배웠던 사실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여기에는 문구 하나가 빠져 있었습니다. 한국적인 것이 영어로 만들어졌을 때 가장 세계적이다 인 거죠. 그런데 영어로 만들어졌을 이 문구를 지금까지 저한테 어떤 누구도 말해주거나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각 시대마다 대표적인 언어가 있습니다. 서구 관점에서 보자면 그리스 시대에는 헬라어, 로마 시대에는 라틴어, 르네상스 시대에는 이태리어, 근대에는 프랑스어, 오늘날은 영어입니다. 문화예술 시장을 지배하는 언어가 영어라는 말입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현재 미국에서 크로스오버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작품 중 하나는 조선 왕조의 마지막 왕세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직 완성 전이라 말씀드리는 것이 개인적으로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미래의 도전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이 일제 식민지가 되었을 때에 고종 황제의 셋째 아들인 영친왕이 일본의 볼모로 잡혀갑니다. 일본 왕실은 영친왕을 일본 공주와 강제로 결혼을 시키죠. 그들 사이에서 두 왕자가 태어납니다. 장남은 태어나자마자 독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영친왕은 둘째 아들인 이구 왕자를 미국에 보냅니다. 이구 왕자는 미국 MIT에서 건축학을 공부하고 한국 최초의 건축가가 됩니다. 그리고 뉴욕에 와서 줄리아라고 하는 예술가 미국 여인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구 왕자가 처음 미국에 올 때 여권이 없었어요.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다 그를 자국의 왕자로 인정하기 싫었던 겁니다. 더 솔직하게 말하면 책임지기가 싫었던 거죠. 그와 관련한 재미있는 일화 중 하나는
케네디 대통령이 당시 상원 의원일 때 그의 사연을 듣고 시민권을 받게 해주기 위해서 미국 의회에 청원을 합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1963년 시민권을 받습니다. 바로 그 해가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던 해였죠. 당시 이구 왕자는 너무나 슬퍼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구는 한국 왕자도 일본 왕자도 아닌 미국 시민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듬해 1964년 한국 정부로부터 갑자기 연락이 옵니다. 2주간만 방문해 달라는 거죠. 1964년은 박정희 정권이 구테타로 정권을 잡은 다음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를 치르던 해였습니다. 아마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구 왕자는 한국에서 태어나지도 않고 가본 적도 없고 한국말을 못합니다. 영문도 모른 채 두 사람은 얼떨결에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로부터 거의 20년 동안 창덕궁에서 살게 되죠. 불행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1982년 전두환 정권이 그들을 강제로 이혼시키고 내쫓습니다. 그 이후 줄리아 여사는 이구 왕자를 두 번 다시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야 했고 이구 왕자는 일본으로 건너가서 점점 폐인이 되어갑니다. 제가 하와이에 계신 줄리아 여사를 찾아뵙고 영화 판권을 계약한 다음 한국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거의 1년 동안 매일 인터뷰를 하면서 그녀의 사연을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5년 이구 왕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이구 왕자는 자기가 태어났던 아카사카 궁, 그 자리에 다시 세워진 아카사카 프린스 호텔 방에서 홀로 죽은 채로 발견됩니다. 당시 줄리아 여사가 저한테 한 첫 말은 그는 자살했어. 나는 그를 알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나마 그를 예우 차원에서 조선 왕조의 마지막 왕실 장례식으로 치러줍니다. 그런데 줄리아 여사는 한국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례식에 초대받지를 못합니다. 제가 한국 정부의 고위 관료들을 찾아갔습니다. 한결같은 이유는 그녀는 이혼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조선 왕실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며칠 후 줄리아 여사를 모시고 왕릉에 있는 이구 왕자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전 거기서 줄리아 여사에게 제 마지막 인터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에게 한국은 무엇입니까? 그녀는 짧게 My home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구 왕자의 무덤을 쓰다듬으며 내가 죽으면 여기에 뿌려지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 작품의 시나리오를 써서 앞서 말한 제임스 샤머스 프로듀서에게 가져갔습니다. 그는 단번에 계약을 하자고 했습니다. 미국과 합작을 하고 유럽 영화제를 거쳐서 아카데미 영화제로 온 다음 미국 시장과 세계 시장으로 진출해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에 부합하다고 판단한 거죠. 저는 그를 통해서 유니버셜과 합작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이제는 미국의 거대한 시스템과 맞서 싸우며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 머리가 많이 희죠. 그래서 제 나이에 대해서 종종 오해를 받습니다. 저는 아직 팔팔한 40대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영화회를 시작한 지 10년 좀 넘었을 때 이렇게 변했습니다. 여러분들 영화배우 한석규 씨 잘 아시죠?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배우입니다. 저랑은 영화 2편을 같이 했고 나이도 비슷해서 친구이기도 합니다. 한 번은 이 양반이 저한테 이 대표 모리 스타일로 영화 한 편을 꼭 찍고 싶다는 거예요. 전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진짜 찍었어요. 그 친구를 만든 곽경택 감독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작품입니다. 저는 이 감독하고도 형 동생하는 사이입니다. 한 번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
왜 한석규 씨가 자꾸 형 머리 스타일로 해달라는 거예요? 아, 미치겠네 그러는 거예요. 막 웃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한테 얘기했습니다. 만약 영화가 흥행하면 꼭 크게 한턱 내라고요. 근데 나중에 얻어먹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다들 아시겠죠? 제가 어쩌면 미국에서 영화 한 편이라도 찍고 나면 제 머리는 백발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미국에서의 도전은 멀고 험난한 길입니다. 혹시 또 누가 알아요? 나중에 한석규 씨가 다시 저를 찾아와서 이번에는 백발 캐릭터로 영화를 찍어서 꼭 성공하고 싶다고요. 전 그런 날이 오기를 꼭 희망합니다. 아카데미 영화제로 가는 길, 그 위에서 제 영화 인생은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은 다음 세대의 몫이 될지도 모르죠. 하지만 전 포기하지 않고 가려고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작은 미끄럼이라도 된다면 제 영화 인생은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